플라톤 대화편. 플라톤의 초기 작품으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제로 바로 철학이야말로 잘 사는 것, 옳게 사는 것의 탐구라 할 수 있다. 구성은 에우티프론 경건,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행동, 차이돈 영혼, 향연에로스 등 4편을 실었다. 그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과 시민들에게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읽히고 있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벌거나 사업에 성공을 거두거나 유명한 정치인이 되어 뛰어난 평판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영혼을 완성하는 것이며 가능한 가장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때때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갖도록 초대합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초상을 보여줌으로써 철학이 왜 생애를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만큼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육체 속에 있기에 육체가 살아있냐는 질문에 그것은 영혼이고 생명의 반대는 죽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사, 그래서 영혼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영혼은 불사로 증명하는 형태이다라는 대화가 인상적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자기 논리로 끌고 가는 변론이 아니고 진실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본다. 기억이 아련하지만 한 번은 들어봄직한 대화편 중에서 간추린 것으로 읽어볼 만한 책이나 역자의 서평 등이 첨부되면 본서를 이해하는데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나 나나 좋고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모르고 또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조그만한 일, 즉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점 때문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는 것 같다. 크리톤. 오 소크라테스, 너를 기른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들이나 목숨이다. 또 그 밖에 어떤 것도 정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말게. 파이돈. 즉 인간이란 죄인이고 감옥문을 열고 도망갈 권리가 없다고? 이것은 심원한 가르침이라서 나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나는 신들이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이라 믿기도 한다네. 모든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진짜 화폐가 하나 있을 걸세. 그것은 곧 지혜야. 즉 모든 산자는 죽은 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결부시키면 증명은 다 된 것이 아닌가?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 태어나 생명을 누리게 되는 때에는 죽음과 죽은 자 이외의 다른 아무 데서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 죽은 후에도 영혼은 존재해야만 되지 않을까?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니까 말일세. 즉 영혼은 신적인 것과 흡사하여 불멸하며 예지적이고 한결같은 모습이며 분해될 수 없으며 불변하는 것인데 반하여 육체는 인간적이고 사멸할 것이며 비예지적이며 형태와 모양이 다양하여 분해될 수 있으며 가변적인 것이라고 말일세. 즉 저들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청중에게 납득시키려 하는데 반하여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납득시키려 하고 있는 거야. 향연. 향연의 헬라스어는 심포니션인데 함께 마신다는 뜻이다. 사랑이란 좋은 것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로군요. 이와 같이 모든 가사적인 것이 보존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적인 것처럼 언제나 그냥 그대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함으로써가 아니라 늙어서 사라져버리는 자가 자기 뒤에 과거의 자기와 같은 어떤 새로운 것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 소크라테스, 가사자는 불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육체에서나 또 그 밖의 다른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물론 불사자에게는 가른 길이 있겠지요. 그러므로 만물이 본성상 자신의 소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사야말로 그 모든 열정과 사랑이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위해서 죽었나? 철학자의 서재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 기원전 399년 30인 과도 정체의 독재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리스 아테네의 법정에 한 남자가 섰다. 그는 아테네의 알로페케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석공으로 알려진 소프로니스코스였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70의 나이에 그는 아테네의 법정에 섰고 재판정에서는 플라톤이 스승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들은 평생 플라톤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가 글로 옮긴 그 기억들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그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테네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까? 또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기에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기원 후 3세기 경쯤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의 철학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기원 후 2세기에 활동한 파보리누스의 말을 통해 소크라테스 재판의 선서 진술서 내용을 전한다. 피토스 구민 멜레토스의 아들 멜레토스가 알로페케 구민 소프로니스코스의 아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맹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논고를 내렸다.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인정하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다른 신령들을 들여오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죄도 범했다. 형벌은 사형에 해당된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죄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고는 선뜻 생각되지 않는다. 나라가 인정하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의 종교는 다신교로서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관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양 중세의 마녀 사냥도 아니고 이건 뭔가? 마찬가지 이유에서 새로운 신령들을 들여오는 게 범죄인가? 신흥 종교를 들여왔다는 소리인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타락이라는 말도 애매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다.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소크라테스 재판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자료는 많지 않다. 적어도 사실의 측면에서는 그렇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아테네 법정 앞에서 이야기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아 기원전 399년에 사형을 언도받고 얼마 후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그가 그에게 주어진 독배를 마다하지 않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과 그의 친구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겼다. 그중 대부분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비슷한 연배의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글은 남았다.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배움을 받았고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같은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고 대화의 주인공으로 삼은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을 다수 저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책에서 보여주는 소크라테스는 꽤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역사적 기록의 문제였을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상당 부분 다른 이야기를 전해준다. 물론 크세노폰은 재판 당시 아테네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재판을 참관했던 헤르모게네스가 전해준 말을 토대로 글을 재구성하였다고 하지만 플라톤은 자신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게 하여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도 소크라테스가 재판정에서 했다고 헤르모게네스가 전하는 내용이 플라톤의 글에 없거나 다른 맥락에서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일치하는 증언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사실의 차원에서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객관적 진실을 알 길은 원리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진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 사람의 기록을 갖고 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죽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7째 편지에 썼듯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인해 플라톤은 본격적으로 철학자의 길을 가게 된다. 정치적으로 전도유망한 명문가 출신이었던 젊은 플라톤이 정치의 길을 접고 철학을 통해서만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는 사건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에게는 소크라테스가 그저 한 사람 아니라 문제적 인간이었고 그의 삶 자체가 플라톤에게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철학적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해석의 출발점에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놓여 있는 것이다. 플라톤으로서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야만 자신이 구하고자 한 그리스와 이 세상의 현실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의 차원은 단지 어떤 말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사실적 기록의 차원이 아니라 사건의 철학적 의미를 드러내는 언어로 구성되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했던 말이 아니라 했어야 했던
또는 실제의 말이 실질적으로 의미하고자 했던 말을 그의 글로 옮기려 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가 글로 옮긴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해석을 거친 재판이고 사법적 사건으로서의 재판이 아니라 철학적 사건으로서의 재판이었다는 말이다. 사건의 진실 소크라테스의 죄목과 플라톤의 해석. 이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일이지만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말로 기억했던 악법도 법이다란 말은 플라톤의 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런 취지로 했을 법한 말은 플라톤의 크리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탈옥을 권유하는 자신의 친구 크리톤을 설득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법을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게 하면서 국법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자가 이제 와서 국법을 어기고 탈옥을 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대목이 그렇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말을 소크라테스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만약에 재판관들이 철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자신을 풀어주더라도 자신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그것이다. 학자들은 크리톤에서 한 말과 여기서 한 말이 맞지 않아 일관된 해석을 하기 위해 논란을 벌인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보다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철학을 계속하겠다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통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는 실마리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이 자신에게 준 사명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지혜와 덕에 대한 주제를 놓고 서로 대화를 나눠 무지를 일깨우고 자신의 혼을 돌보게 하는 것, 그것이 철학이고 그 철학을 통해 아테네인들을 오만의 미몽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라는 것이 신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들의 법정보다 우선한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신념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소크라테스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의들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그는 두 가지 형태의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들어온 신령스런 목소리 또는 징후, 또 하나는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신탁이다. 플라톤이 해석한 신령스런 목소리는 소크라테스에게 가끔 나타나 그가 막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는 재판 당일 재판을 받으러 오는 길 내내 그 신령스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그것이 곧 자신이 재판에서 하게 될 말 전부에 대한 신령스런 존재의 허가라고 이해한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친구 카이레폰이 아폴론 신전의 무녀에게서 받아온 신탁이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는 이 말의 진실 여부를 자타공인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확인해본 결과 자신은 무지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하는 이유는 우선 소크라테스가 신앙심이 없어 아테네가 인정한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죄목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반론이 성공적이었다면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반론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니,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진 죄목에 대해 직접적인 반론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건 그들이 제시한 또는 재판정이 인정한 죄목이 진정한 죄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크세노폰의 반론은 이와 달랐다. 소크라테스를 다룬 또 다른 크세노폰의 책인 소크라테스 회상에서 그는 소크라테스가 전통적인 믿음의 관례들을 고수하며 사람들이 잘 아는 그의 신령스런 존재도 아테네의 다른 신앙과 마찬가지로 길흉화복을 점쳐주고 소크라테스도 그것을 믿었으므로 그는 무죄라고 말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신령스런 존재가 아테네인들의 신들과 달리 적극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아폴론의 신탁은 다른 경우에 주어지는 신탁처럼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언제 큰 돈을 벌지를 일러주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의 신들은 그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명했다. 이 점에서 그는 아테네가 인정한 기복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사실 이 재판이 성립되게 된 배경에는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던 인물들 중 일부가 30인 과두정의 포갑 정치에 가담했거나
아테네를 배신했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30인 과두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민주파 정권은 시민들이 30인 과두정에 부역했던 과거의 행적을 묻지 않는다는 대사면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두정 관련 혐의는 기소사항이 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크세노포는 이것을 재판 배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변론한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침을 받아 아테네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곁을 떠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러나 플라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소크라테스가 누구를 가르친 적이 없고 따라서 제자들도 없다고 말하게 한다. 무지자를 자처하는 소크라테스가 누군들 가르칠 수 있었겠느냐고 말한다. 다만 소크라테스는 자타공인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무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질문을 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번번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끝내 자신들의 무지를 고백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의 문답하는 법을 흉내내 다른 어른들에게 해봄으로써 어른들을 불쾌하게 했으며 그들은 이것을 곧 소크라테스의 소행이라 여겨 소크라테스를 괘씸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무지는 지혜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 무지자를 자처했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말은 누구도 지혜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철학은 지식으로서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철학을 함으로써 깨닫는 것이고 그것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는 것을 전제할 것이다. 하지만 버릇없는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권위에 소크라테스의 무기를 들고 저항했으며 그 결과는 뭣도 모르고 나대는 젊은 애들을 버릇없게 만든 소크라테스라는 판단이었다. 개인과 사회의 대립 옳고 그름과 다수의 문제. 소크라테스는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지가 기준이 되는 집단적 민주주의의 시대에서 올바름을 찾는 삶을 산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름 자체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올바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하려고 했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이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다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불편하게 했다. 개인이 개인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신념과 책임을 갖지 않고 패거리가 되어 개인에 대한 비판이 집단에 대한 비판이 되고 집단에 대한 비판이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시대에서 소크라테스는 개인으로서 사형을 언도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내세우려는 오만한 개인이었을까?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다 보면 그런 불편한 감정이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재판관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깔보는 걸까? 하지만 책을 뒤시 읽어가다 보면 나의 불편한 감정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회적 예의 속에서 살고 있다. 심지어 철학적 논쟁에서도 우리는 너무 모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탁월하며 명민한 정신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는 말을 삼갈 생각이 없고 겸손을 떨 생각도 없으며 자신과 타인의 삶을 따져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혼자 잘났어.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어디 얼마나 잘났는지 두고 보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직 세상 무서운 걸 모르는군. 등등. 집단의 힘은 큰일을 이루어낸다. 소박하게 보면 세상의 혁명들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집단으로 실체를 드러냈을 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 자각이 전제되지 않는 집단의 힘은 무섭다. 큰일을 이루어내지만 그것이 좋은 일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에서는 자유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자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자체로 누려야 할 지상 최대의 가치인가? 집단 지성을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비판할 때가 아니라 뭉칠 때라는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나돈다. 하지만 집단에 똘똘 뭉친 틈서리에 소크라테스와 같은 꼬장꼬장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인물 한둘을 포용할 수 없다면 21세기 최첨단 정보와 개성의 시대에도 집단의 관기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큰일을 앞두고 큰일을 낼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드는 생각들이다.
여기까지 플라톤의 대화편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